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서양사, 좀 좁게는 러시아 현대사를 전공했고요. 현재 주로 러시아 혁명, 내전, 그리고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학회장이라는 버거운 자리를 맡아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늘날 러시아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5월 9일 전승기념일, 즉 1945년에 아돌프 히틀러를 거꾸로 틀리고 나치 독일을 볼군 군대가 점령해서,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드디어 나치 독일의 정식 항복을 받는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5월 9일 정승기념일인데요. 늘 그래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이번에 전 세계의 국가 정상들을 불러서 상당히 성대하게 환영을 하고 외교 협상을 벌였습니다. 물론 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측 그 정상들은 참가하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살짝 고민하는 모양새를 취한 다음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요. 서유럽 국가들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컸죠. 일단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우호 국가들도 참여를 했고, 남미의 큰형님격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호 국가이기도 하고 현대 더 밀착해 있는 관계인 북한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했는데, 크게는 왜 그러면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초빙을 거절했는가, 어떻게 살펴보면 간단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이게 5월 9일에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봤자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원 오브 댐인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북한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이런 식의 선전을 해왔는데, 여러 국가 정상들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의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 내부 결속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고요. 또한 김정은은 또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가봐서 푸틴을 만나봤자 쉽게 말하면 인사 정도 하고 포옹 한두 번 하고 끝날 텐데, 북한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더군다나 쿠르스크를 되찾는데 북한군이 개입을 해서 투입이 돼서 큰 이바지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얻어내려면 차라리 전승기념일이 지나서 단독으로 방문을 해서 1대1 정상회담을 하면서 요구를 해야지 더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전 세계, 특히 북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에도 푸틴과 김정은이 단 둘만 사진이 찍히는 투샷 사진을 찍는 것이 훨씬 더 이 김정은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어떤 그런 것도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부차적으로는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 지금까지 다자 외교를 했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거나 초빙해서 1대1로 협상을 하는 그런 경험은 많이 있었지만, 4자, 5자, 6자 이런 식으로, 특히 전승기념일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이 있는데 이들과 한꺼번에 관계를 맺고 하는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북한이 더더군다나 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게 나름대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전통적으로 북한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없고 항상 열차를 이용했거든요. 열차 왕복으로만 해도 한 최소한 10일, 보름이 걸리는 것인데,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되게 큰 이동일 텐데, 이 이동 시점을 잡을 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5월 9일보다는 그 이유가 좋다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지만 정말로 미국과 극한 대치를 할 때 이 국가 원수,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이동을 할 때 항상 미국이 공격을 할 것이다, 제거를 할 것이다, 그런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공격당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쉽다는 얘기죠. 미국은 제공권과 더불어서 이 우주 공간까지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 한 대를 격추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끔찍한 상황일 것이고요. 그나마 가장 안전한 것이 역시 열차인 겁니다. 열차도 보통 열차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장가화돼 있어서 웬만한 그 폭탄이 터져도 견디는 어떤 그런 그 중장갑을 두른 그 열차를만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히 열차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안 나죠. 그런데 그 평양에서 만주를 거쳐서 시베리아 모스크바까지 가는 것은, 이거는 그 노선이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차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열흘, 어떤 건 20일까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 이런 차원의 움직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 5월 9일보다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다음 시기를 노렸다고 할 수 있겠죠. 항상 이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그 격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항상 동북아시아 정세를 분석할 때 해왔는데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항상 그 뭐랄까요, 원활한 관계는 아니었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때로는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요, 이 북한의 어떤 정세를 중시하면서 오늘날의 김정은보다는 그 이전에 누구였죠? 암살당한 사람 김정남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그 권력자를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한테는 상당히 껄끄럽고 상당히 안 좋은 곳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녹록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세 나라가 다 따지고 보면, 각각 따지고 보면은 나름대로의 서운함, 나름대로의 어떤 노여움, 나름대로의 껄끄러움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크게 보면은 이 해양 세력이라고 할 때 이게 크게는 이제 미국과 일본일 것이고, 더 넓히자면 이제 서방, 그러니까 서구 세력일 텐데요. 서구 세력의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해양 세력이죠. 동북아시아에서 해양 세력으로 분류되는 진영의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뭐랄까요, 저항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내부의 이견을 상당히 그 뒤로 하고 어쨌든 간에 결속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각자의 고충과 어떤 뭐랄까 상황은 있지만, 이 북한, 러시아, 중국은 이 해양 세력에 맞서서 결속력을 유지해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쉽게 깨지지 않을 또 결속력을 가지고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껄끄러움이 있긴 하지만 해양 세력에 맞서서 대륙 세력이 뭉쳐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 결속이 오랜 세월 유지가 되어 왔고, 앞으로 상당 기간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저도 러시아 북한 관계에 관해서는 아주 면밀한 그 연구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한번 뭐 속 시원한 그 답변을 드리기 쉽지가 않은데, 의외로 냉전 시대에도 러시아와 북한의 그 동맹 관계가 유지가 되고 우호 관계가 유지가 됐지만, 경제 협력에서는 사실은 그의 정치적인 동맹 관계에 필적하는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철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도 그것이 현대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물류 이동에 관한 어떤 운송 시설이 우리가 생각하던 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자동차 다리 공사가 이루어진다. 결국 이제 물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그 냉전 시대나 아니면 19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적 밀접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결국 러시아와 북한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이고요. 러시아로서는 항상 이 태평양 쪽
으로도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많이 논의되는 주제일 텐데 이 북극 항로가 지금 활성화되고 개척되면서 상당히 그 러시아가 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그 북극 항로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북한도 중요한 어떤 한 축이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 강화해서 여러 다방면의 포석이 될 수 있겠죠. 일단 북한과의 그 물류 이동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발판 삼아서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북한도 그 중에 한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을 러시아의 자장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면 충분히 이런 움직임을 그런 맥락 속에 놓고 볼 수 있겠고, 북한으로서도 어쨌든 간에 이 경제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으면 러시아 쪽으로 카드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게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이 어쨌든 간에 러시아 인정을 받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러시아를 경제 활로를 찾는 중요한 상대방으로 여길 수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 도로 연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지는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식의 분석은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듯해요. 러시아군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지만 너무너무도 고생을 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그 도움을 받았다. 이래서 그 이용을 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북한과 계속 손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 필요가 없어진 다음에는 그냥 메모차게 내던질 것이다 했는데요. 북한이 쿠르스크 전투 내지는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그 계기는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용만 하고 버린다는 것은 좀 억측인 듯 하고요. 물론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카드가 푸틴에게 아주 절실하지는 않겠지만 전쟁 이후에도 정치가 지속이 될 텐데요. 그때 북한과의 어떤 그런 밀착 관계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전선에서 아주 절박하거나 긴박하지도 않은데 굳이 이 북한 김정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투병력 보내라 내지는 인력을 보내라 했을 때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운영하는 데서도 북한 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러시아가 중국과 교섭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미국과도 관계를 맺을 때 북한 카드가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획기적인 타결을 해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할 텐데, 그때 그 러시아가 북한이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과도 대결하거나 아니면은 협상을 할 때 유용한 카드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북한을 상당히 의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어떤 나라와 협상을 할 때 북한 카드가 가장 쓸모가 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방향에서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같이 모색을 할 텐데, 그때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많은 것을 내고 유리하게 얻어냈을 때 북한이란 카드를 펼쳤다 감췄다 하면서 기교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꼭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만 놓고 보자면 북한이란 카드를 쥐고 대한민국과 협상을 할 때하고 북한이란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협상을 할 때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운실의 폭이 이만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카드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나름대로 운영할 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쓸모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연결선상에서 이게 우리로서는 러시아와 북한
북한의 밀착이 아주 좋지만은 않죠.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역사적으로 한번 뭐랄까요,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은 푸틴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 관계에 있는 두 세력을 함께 끌어안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이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이 북한과 러시아는 큰 어떤 유착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동맹에 준하는 관계였고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그랬었죠.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이 접촉면을 넓혀오면서 러시아와 대한민국 관계가 돈독해져 왔는데 벌써 이제 지난 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입장을 바꿔서 러시아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관계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는데 러시아로서는 이제 분명히 이것을 복원하려고 하겠죠. 적어도 예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계를 복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듣기로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 개선은 대한민국에 달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나온다면은 충분히 자기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짝은 튕기면서도 어떤 관계 개선의 여지를 또 열어놓은 어떤 외교적인 언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아마 분명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이 신경에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요. 러시아를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게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관계를,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 왜 북한과 이렇게 밀착하느냐, 북한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나 너 싫다고 하면서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신경이 쓰이고 북한을 좀 주저앉히고 싶다면은 오히려 러시아와 최소한도의 우호 관계를 되찾고 관계를 증진해야지 그런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오늘날 이 동북아시아, 특히 남북한 관계, 그 다음에 러시아의 관계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년 전에 러시아가 이 동북아 지역의 어떤 군사 계획을 세우는데 부산을 타격 목표로 삼았다. 이런 기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러시아에 유출된 군사 기밀 문서를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북한이 이 대한해협 그래서 이쪽 지역을 타격 목표로 삼았고 그 중에 부산도 들어가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좀 자극적으로 알렸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부산이라고 했을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의 타격 목표에 부산도 들어가 있다. 이 정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정확히 말하면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가 되면서 러시아로서는 나토와 군사적 대결을 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미국이겠죠. 미군과의 대결을 상정하고 있는데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국이 러시아와 군사 충돌을 할 때 미국의 힘을 빠뜨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쟁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동북아시아라는 얘기죠. 미국에게 전선 여러 개를 강요해서 미국의 힘을 분산해야지 오히려 유럽 쪽 러시아가 안전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분쟁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계획을 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이 부산까지도 공격한다 이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나라가 항상 그렇지만은 어떤 분쟁 일단 유사시를 생각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계획을 아예 안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나태한
행동이고 위험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고 또 연쇄해서 다른 전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도 군사분쟁이 일어난 사태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산을 내지는 동북아시아를 공격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세운 계획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세운 어떤 시한적인 잠정적인 계획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유출된 다음에 그게 영국으로 들어가서 이게 보도가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의미를 너무 크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냥 이게 그냥 뭐랄까요, 근거 없이 내지는 큰 자신감 없이 하는 말이지만 항상 그 영국에서 나온 러시아 관련 보도는 항상 이게 뭐랄까요, 엄청난 그 의도를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좀 많이 확신할 수 없다, 좀 걸러들어야 된다. 물론 그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의 공신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코파이 러시아 상당히 좋아하죠. 뭐 굳이 우리 취향과 기호의 문제일 텐데요. 굳이 찾자면은 오리온이죠.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개발해서 러시아에 일찍 진출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1990년대였을 겁니다. 러시아가 드디어 이제 체제 전환을 해서 외국의 문물, 특히 뭐 소비재 상품 많이 이게 받아들일 텐데 이게 초코파이가 마시멜로우하고 초콜릿의 결합이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것인데 그 전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것들이 되게 이제 딱딱한 어떤 그런 것들, 초콜릿도 이런 것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단맛 나는 것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느꼈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그 단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단 것이 바로 초콜릿과 마시멜로우인데 이 두 개가 결합한 형태의 어떤 그 간식거리, 상당히 러시아 사람들이 흥미를 느꼈고 좋아하게 됐고요. 그러게 해서 이제 아주 그 각인 효과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말랑말랑한 단 것의 두 가지 조합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유럽 사람들을 접하면서 살짝 놀란 게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달아서 못 먹을 것 정도, 그렇게 심하게 단 것들도 잘 먹는 걸 보고 단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구나 생각했었는데 러시아 사람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초코파이가 주요를 했고, 또 하나 이것은 그 서유럽과 다른 러시아의 정서의 측면일 텐데요. 아시겠지만 초코파이에 쓰여 있는 그 일종의 그 문구가 있죠. 카피라이트라고 할까요? 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자로 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한자 도안보다는 러시아로 번역을 해서 드루즈바라든지 아니면 자보타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요. 이 드루즈바라는 이제 우리말로 옮기자면 이제 우애, 우정이라는 뜻이고, 자보타라는 말은 보살핌, 배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 보면 참 정이라고 하는 말을 외국어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모셔널한 감성에 호소하는 문구가 딱 박혀 있는 게 이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우애라든지 보살핌, 배려라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정답게 다가오겠지만 약간은 좀 차갑고 이성적인 그 서유럽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진 않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정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가 우애, 우정 내지는 보살핌, 배려란 말이 너무너무 이게 따뜻하게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인들과 러시아인의 정서가 좀 상당히 맞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초코파이에 있는 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로고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이 또 러시아 사람들에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처럼 굳어진 거예요. 이게 문화 개방기에 들어와서 우리를 즐겁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기호식품, 간식거리가 되니까 이게 한마 딱 굳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좀 찾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브라보콘
하면은 요 그런 그 아이스크림 종류가 딱 떠오르는 게 브라보콘이 되듯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달달한 어떤 간식거리 하면은 초코파이 이렇게 각인이 돼서 그게 역사가 30년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게 하나의 정말로 현지화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아마 그 러시아가 여러 차례 그 경제 제재를 받아 왔었고 그때마다 또 웬만한 서방 기업 같은 경우는 서방 측의 제재가 가해질 때 다 떠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초코파이도 그랬다고 알고 있고 특히 도시락이라고 하는 그 기호식품도 있죠. 라면 종류인데 이런 그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든지 서방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현지 공장을 유지하고 영업을 계속했어요. 이것도 러시아 사람들에게 정말 이 친구들 의리 있다, 정이 있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러시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계속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이런 기업들은 이건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같은 값이면 이 친구들 밀어주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 서방 자본에 대한 그런 감정보다는 훨씬 더 대한민국 그 기업에 대한 감정이 좋고 그런 어떤 대표적인 경우가 초코파이, 그 다음에 뭐 도시락 이런 상표였던 것이죠. 물론 그 의리를 중시한다는 게 자신의 모든 그 이익을 내팽개치고 의리만 쫓자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의리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글쎄요. 요건 저도 잘 모르는데 추정을 해보자면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러시아에서 차가요. 뜨거운 물에 풀어먹는 차가 이거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겨울에 정말 추울 때 말이죠. 이 뜨거운 차를 한번 마셔줘야지 몸에서 열이 나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이게 한번 뜨거운 어떤 음료를 마신 다음에 이 겨울 추위에 노출됐을 때하고 근거 없이 노출되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믹스커피가 일단은 간편하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커피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커피를 그 맛을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들어가는 그 상당히 열량이 있으니까요. 더운 나라가 라면 좀 그러겠지만 이 추운 나라에서는 이 믹스커피 먹어줘야지 몸도 좀 달아오르고 그 다음에 열량이 보충되면서 이 겨울을 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믹스커피가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사실 최근에 안 사실인데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얼마만큼 온도를 대중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온돌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그 러시아 아파트의 분양 구조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공사가 완벽한 형태의 아파트를 다 갖춰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 건설업체가 만드는 것은 건물 뼈대만 만들어요. 이렇게 딱 그 골조만 만들어서 아파트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떤 가구를 배치하고, 어떤 그 바닥을 깔고 어떤 편의시설을 넣는가는 입주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양각색의 주거 형태가, 그러니까 아파트이긴 한데 그 안에 뭐 대리석 바닥이냐 목재 바닥이냐, 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그 다음에 뭐 방 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다 입주자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예전 같으면은, 소비에트 시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뭐, 모든 그 건물을 다 만들어 놓고 입주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러시아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예전에 유럽 국가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난방 구조는 라디에이터를 쓰거든요. 라디에이터 이외에 다른 어떤 난방 구조를 아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이게 그 라디에이터가 사실은 추위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만 따뜻하거든요. 근데 서유럽에서는 사실은 그런 라디에이터만 가지고도 겨울을 알 수 있는데 겨울이 길고 혹독한 러시아에서는 왜 라디에이터에 집착을 했는가? 이 모델이 서유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바뀌어서 새로운 이제 문명이 들어오는데 온돌이 들어왔을 때 이 바닥부터 따뜻해지니까요.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뭐랄까요, 겨울에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는 거하고 온돌로 난방을 하는 거하고 했을 때 온돌이 훨씬 더 이제 겨울을 견뎌내는데 더 좋다. 이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온돌의
어떤 이점을 알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들어갈 아파트의 이 내부 구조를 결정하다 했을 때 라디에이터를 선택하지 않고 이 온돌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퍼져나간다는 것인데, 또 여기서 또 러시아의 특성 하나가 또 작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건축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한테는 온돌이 익숙하고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온돌의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를 쓸 때 이게 바닥부터 다 달고 와야 되니까요. 상당히 많은 그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에너지만 놓고 따지자면은 사실 온돌은 효율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수천 년 동안 이 온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난방 형태를 별로 겪어보지 못했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온돌이 뭐 그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아주 철저히 따지는 어떤 그런 그 문화라든지 사고적 구조였으면 아마 온돌에서 벗어나려고 움직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서요. 러시아에 넘쳐나는 것이 뭐였을까요? 러시아에 정말 넘쳐나는 거. 이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어떤 그 단가를 따질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겨울 추위, 그리고 에너지 수급 상태, 뭐 이런 것을 따져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온돌에 어떤 관심을 보일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요. 나름대로는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그 미국이 주도해서 또 서방이 동참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오는 상황이었죠. 한국 자본도 좀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국 자본도 결국은 이 서방 자본과 더 뭐랄까요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름의 압박을 받아서 결국 빠져나왔을 텐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자동차였겠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전쟁이 어쨌든 간에 그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러시아로서는 한숨 돌렸고 한 상태에서 다시 조심스레 종전 얘기가 나오고 휴전 종전 얘기가 나오고 서방과 세계 자본이 러시아로 재진출하는 어떤 상황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좀 슬쩍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갈 때는 당신들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이런 말을 한 것은요, 사실 전쟁의 역설적인 효과인데 서방 자본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러시아 국산 제품들, 그러니까 이게 토착 자본이 메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빠져나갔지만 러시아 나름의 비슷한 맛을 내는 탄산음료가 그 자리를 메우면서 내수 경제가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러시아의 토착 자본이 그걸 메우면서 오히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분이 커지면서 경제 체력이 좀 탄탄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방 외국 자본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좀 튕기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데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방 자본에게는 상당히 그 매몰찬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자본에게는 상당히 좀 누그러진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쌀쌀맞은 표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오리온이 들어가서 현지에 그 공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기아 자동차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일 텐데요.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가 매각을 하고 나올 때 이명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명 계약이 뭐냐면 다시 현대자동차가 다시 러시아로 들어와서 그 공장을 인수할 때 상당히 유리한 우호적인 조건으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정교하게, 치밀하게 다가가면은 서방 자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다시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또 최근에 알게 된 상황인데, 그런 유리한 조건에 따른 재매입이 또 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느 시점 이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점을 누릴 수 있는데, 또 어느 시점 이후에 들어가면은 그 유리한 점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현대자동차로서는 초조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정보는 모르는데
큰 추세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러시아에 있었고, 그다음부터 띄엄띄엄 러시아를 방문하는 식으로 러시아의 그 관계를, 그 끈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러시아 갔을 때가 1990년대 말이었고, 아직은 완벽한 그 체제 전환의 혼란으로부터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한국 기업이, 지금은 사라진 기업이 대우가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진출을 했고, 삼성이 진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롯데도 진출을 했는데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고려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고려인, 사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뭐 상당히 많은 고려인들이 있는데, 이 고려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체제전환기의 혼란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차곡차곡,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조그만 기업체도 하고, 이런 또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민족의 근면성이 어디서든지 간에 좀 빛을 발한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돈을 좀 번 고려인들이 아파트를 산 다음에 가전제품을 살 때요, 거의 대부분 다 대우 제품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는 이제 현대 제품도 사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뭐 고려인들이 아무래도 뭐 뿌리를 따지자면 한반도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당시에 보면은 가성비가 제일 뛰어났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서유럽 제품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은 아주 저렴한, 그래서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대우라든지 현대, 삼성의 가전제품이었고요. 가격은 훨씬 더 싸니까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제 첫 번째로 봤던 한국 제품이 러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가를 보여줬는데, 또 하나가 제 기억에는 1997년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현대자동차가 진출을 해서 선을 보였던 거예요. 러시아 분이 큰맘 먹고 현대자동차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말이 산 다음에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러시아 겨울 추위에 버티지 못하고 자꾸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샀다, 이렇게 큰 돈 주고 샀는데 툭하면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속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는데, 그게 아마 모든 기업이 그러겠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진출했을 때 현지화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차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었는데, 그래도 러시아 추위에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자잘한 오류가 없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하 30도,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 추위에 러시아에 진출한 현대차가 버티지 못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1990년대였는데요.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다 개량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기호와 어떤 요구에 맞는 품질을 가진 자동차가 제공이 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고장을 일으키는 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서유럽의 값비싼 차보다는 대한민국 자동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고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박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들이 세계 여러 기업 중에서 가장 빨리 러시아 시장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업이 현대자동차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초기의 시행착오를 이제는 극복하고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과 어떤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제품을 내놓는 단계로 발돋움했고, 그것이 러시아 현재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 바로 2022년까지의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비재로서는 초코파이라든지 도시락이었을 것이고, 이 고급 소비재로서는 고가품으로서는 역시 자동차일 텐데, 그 정도로 뿌리를 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도를 보고 아니 정보를 들으면서, 1997년도에 러시아 아주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현대자동차가 그 사이에 이제 완전히 질적 도약을 이루어서 이제는 러시아 사람들의 가장 애호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됐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